안녕하세요. 오늘 실감미디어공학과 세미나를 주식회사 상화의 CTO, 부사장으로 계시는 이은규 부사장님을 모시고 로보틱스 기반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먼저 이은규 부사장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은규 부사장님은 여기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배님이시고요. 삼성전자, CS, 이파 그리고 MWC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전시회에서 이머시브 콘텐츠의 그 하드웨어 디렉션 같은 것들을 많이 맡아서 하시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상화에서 하시는 일 같은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감미디어 공학과의 IAB,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어드바이서리 보드 11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0일 날 하는 리서치 리뷰 행사에 오셔서 여러분들 연구 실적에 대해서 같이 평가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최근에 이 장영실상 대한민국 광고 대상도 수상하셨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컨텐츠 쪽에서 잘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이시니까 오늘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보틱스와 실감형 미디어의 융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규라고 하고요. 상화라는 작은 회사에서 기술 총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해왔던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실전에서 실제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온 사람인데요. 주로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미디어들에 대한 특수한 미디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접하시는 CES나 MWC 그리고 여러 제품들의 글로벌 런칭이라던가 그리고 올림픽 관련된 일이라던가 G20 같은 행사들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좀 기술이 기반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행사들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실제 디렉션을 쭉 해왔습니다. 간단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 중에 아주 일부분들을 좀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의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사례들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서는 특히나 뭐 이제 지금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공대 분들도 계실 거고 인문대 계열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중에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활용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는 몰입형 미디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서로 합쳐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보틱스라 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뭐 테슬라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로보틱스 체계들에 대한 사용성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수준에 있어서 실제 프로젝트의 로보틱스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사용을 해오고 또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야 할까? 그리고 로보틱스와 콘텐츠는 무슨 상관관계를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보틱스라고 하면은 지금 좌측에 보이시면 이제 테슬라 로봇의 좀 과거 프레젠테이션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안에 구조가 그대로 보여질 정도의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로봇들이라는 거는 그 안에 좀 센서류, 뭐 예를 들면 IMU 센서라든지 토크 센서, 리밋 센서, 라이다, 비전,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버티고 있는 바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이 되겠죠. 그런 프레임들이 이 로봇의 또 특성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디에 의해서 정밀도라든가 웨이트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강성 그리고 형태 특성들이 또 결정지어질 수 있겠고 센서와 이제 바디 그리고 또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겠죠. 모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 방식이라던가 유압을 사용한다거나 공압을 사용한다거나 직선으로 움직인다거나 회전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종류의 액추에이터들을 조합해서 거기에 그 액추에이터에 파워를 공급하는 배터리나 아니면 엔진 같은 파워팩이 붙어서 그것들을 또 컨트롤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제어기와 이제 서버들이 같이 붙어서 전체 바디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각각은 이미 그 세부적인 파트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밀한 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좌측에 있는 휴머노이드처럼 생겼을 때 저런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인입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하나의 기계로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약간만 더 한 단계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는 핵심적으로는 액추에이터라는 최근에는 뭐 스마트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터가 있게 되겠고요. 그 모터가 지금 얼만큼 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내는 인코더가 보통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어하는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드라이버라는 것들이 또 같이 붙고요. 보통은 모터가 있으면 회전 운동이나 뭐 왕복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힘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또 증폭시켜 주는 감속기, 보통은 감속기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도는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천천히 돌게 만드는 대신에 힘을 굉장히 좋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각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같은 것들이 같이 붙어서 하나의 액추에이터 셋을 구성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로보틱스든 아니면 어떤 미디어에 있어서의 응용을 하시든 여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따라붙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 이미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됐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역학적으로 동력학적으로 하나로 엮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들, 아까의 모터의 다발의 묶음들을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로봇 팔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하게 로봇 팔들을 연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의 동력학적인 일종의 수학의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엽기구학이라고 통상 그러는 이제 체계가 같이 붙어서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구동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계가 연결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어떠한 상관관계로 움직인다라는 게 준비가 됐다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또뭐 여러 가지 센서나 외부 입력 그리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회피를 한다든지 뭘 짚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다음에 만들어 가게 되겠죠. 아, 이러한 그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모든 캐릭터 안에 보통 보통 요새는 유니티나 뭐 언리얼 같은 엔진들에서 게임을 제작한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본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본들 역시도 이런 그 엽기구학적인 인버스 키네매틱스로서 연산이 되면서 그런 캐릭터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연산에 대한 과정과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엮어서 지금 좌측 하단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데모 시연을 하고 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시면 외부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외부에서 인식된 상황들을 바탕으로 나의 위치를 추종을 하거나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경로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통합 패키지로 구성이 돼서 일종의 하나의 로봇셋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거의 레벨에 따라서 뭐 휴머노이드 같이 생긴 것도 있겠고, 여러분 집안에 그 갖고 계실 수 있는 이제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다 그 기본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존재하기 힘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된 학문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로봇을 쓰기 시작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다양하게 로봇을 쓰고 또 그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통상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로봇 하면은 이게 다 휴머노이드,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휴머노이드보다 다른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고 그것들도 다 로봇의 개념의 범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충분히 그런 쪽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주행하면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로봇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딱 휴머노이드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다만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굉장히 좀 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들은 AI나 이런 것들의 발달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휴보나 이런 것들 로봇이라던가 그런 그 아시모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엄밀하게 크게 변한 거는 딱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테슬라처럼 예를 들어서 더 싸게 만들 궁리를 하고 그것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붙이면서 더 미래 그림을 그려가는 데에 집중을 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걸었다 그러면 박수 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진짜 그래서 어떻게 쓸 건데,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데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요, 아까 같이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형상을 따른 이유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사람의 팩터를 와 유사하다면 사람이 사는 환경에 별 문제 없이 다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용될 때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손만 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관절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온 몸과 또 걷게 하는 사람이 서서 걷는다는 건 굉장히 극도로 불안정한 자세로 뭔가를 한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뭐 이게 로봇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라든가 구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 서 있는 게 중요한 미션이라면 그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비용이 투여된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퀴로 굴러가면 된다.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밸런싱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모두 다 비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해보면서 복잡도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여러 가지의 센서와 모터와 이런 것들이 처덕처덕 들러붙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룬다면 그 중에 하나의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전체 구조가 정상적 작동을 하기가 힘든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세상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상용으로 사용될 때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복잡도가 늘어날수록 보장 확률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정제할 수 있는가, 어느 선까지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상적인 로봇을 만드는 아카데믹한 케이스,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더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멀리 어떤 기존에 해보지 못한 시도들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구성이라던가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에 대한 부분 확률을 줄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같이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실제로 접하시게 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소소한 로봇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만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저가형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들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은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로봇 산업의 로봇에 대한 속성을 간단하게 아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로봇 비즈니스라는 쪽은 사실 최근에 AI가 대두되기 전까지 약간 김이 좀 한번 쭉 샌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던 필드였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소위 개발될 거는 다 개발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1, 2년 된 비즈니스, 어떤 그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수준에 꽤 이르러 왔었고, 굉장히 그 혁신적 변화 같은 것들은 근래에 이제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면서 그것과 어떻게 하면 머징을 했을 때 완전한 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녹아들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로봇 필드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은 산업용 로봇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돈 벌고 있는 회사들은 다 그쪽 회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보다 좀 그 무섭게 생긴 다 산업용 로봇함들이 실제 필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훨씬 더 현실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용 청소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그러한 로봇 체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이쪽에 있어서도 소위 그 고인물이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좀 있었고요. 미디어 콘텐츠는 저희도 미디어 콘텐츠를 쭉 만들어 오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 20년 전쯤부터 이제 이런 걸 시작했을 때는 아직 TV가 대세이던 시절이고 모바일 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는 TV가 같은 매체가 가지는 힘들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 유튜브 보는 시간과 TV 보는 시간 했을 때 젊은 분들은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더 길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시청 시간이 옮겨갔고 시청하는 매체가 바뀌어갔다는 거는 자본 자체가 이동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바뀌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전에 있던 소위 과거에 있던 TV나 이런 매체만으로 유지하기에는 소위 경쟁력을 잃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영역과의 파괴적인 이제 융합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이제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영역으로의 파급을 모색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사이가 비즈니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런 각 이제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도메인과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의 도메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서로 굉장히 모릅니다.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 십몇 년 전에 로보틱스를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도메인 간에 서로 마치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만난 것 수준으로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요. 너무 모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낮은 이해도를 상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개가 서로 등가적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쪽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에서 있어서의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중급 정도도 안 되는 기술이 미디어 테크로 건너오면은 극 하이테크로 인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러한 그 테크 쪽에 있어서의 시점에 있어서 미디어 컨텐츠나 이런 쪽 거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 구조와 틀 자체가 굉장히 좀 서로 생각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차에서 분명한 낙차가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융합하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오게 됐었습니다. 아까는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요. 그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바처럼 뭐 여러 가지 매체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역치가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극으로는 이제 전혀 새롭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틀어지는 미디어 콘텐츠나 이런 그 소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입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과거부터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초기부터 광고 콘텐츠 같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틀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CES에 갖고 나가서 틉니다. 몇 억씩 들여서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그런 것들을 투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 거기에 가보시면 스크린이 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만 개. 수만 개에서 각자 모두 컨텐츠를 뿜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컨텐츠임에도 이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전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안 보면 다 그만인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높은 주입도를 가지게 만들까의 관점에 있어서 더 와우니스를 높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거나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 대한 변형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대부분의 상황들을 봤다면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마이크 타이슨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로보틱스에 대한 필드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필드를 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희가 이걸 섞기 시작할 때 정말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고생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쉽게 될 줄 알았고, 내가 요거 모터 제어도 좀 아두이노로 좀 해봤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 움직이면 되겠지. 다 해봤습니다. 되긴 되죠.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고, 되다가 안 되고, 뭐, 정말 기상천외한 많은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현실의 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변수를 통제할 수 있을까, 변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겪었던 막 돌발적 상황들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은 무엇인가를 기획하거나 만들기로 하거나 그게 어떤 피지컬한 것든 어떤 컨텐츠였든 간에 특히나 그 두 가지가 뒤섞이는 상황에 있어서는 상호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이 현장에선 마치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상황들을 아예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책에 있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들이고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굉장히 너덜너덜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나 뭐 어디 없기 때문에 사실 경험으로 다 겪어보고 그걸 극복하고 사고도 나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몇몇 개만 찝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 만들었는데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현장에 문이 작더라. 자,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려는 문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뜯던지 만들어 온 걸 부셔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재조립을 하던지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이 작았다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상상해 볼 때는 뭐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지만 그러한 치명적인 일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들을 저희도 많이 겪었고 뭐 예를 들면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기서 90도로 꺾이는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 꺾임각이 도저히 안 나와서 얘를 들고 들어올 수가 없던 상황들이 있어서 뭐 창문을 다 뜯고 반입시킨다든지 이러한 좀 험악한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모든 우리의 실제 세계는 가상에서 도면상에 만든 세계라는 너무 큰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바닥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면에서 만들게 되거나 그래픽에서 만든 모든 평면은 절대 평평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모든 바닥들은 아주 미세하게 우둘두둘하고 이렇게 울리불리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오차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예상했을 때 딱 이 위치에 와야 돼 하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 그것들의 위치가 예상한 위치대로 당연하게 위치에 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오차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퀴를 굴려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바닥면이 너무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바퀴가 슬립이 납니다. 그럼 바퀴는 자기는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는 5도만큼 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3도만 돌았다든지 이러한 바닥의 마찰 개수 이런 거 몰랐었으면 현장 가서 모두 맞닥뜨려지는 아주 재앙 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또 옛날에 CS나 이런 데서 많이 겪었던 상황들인데요. 전날까지 참 잘 됐습니다. 이제 시연까지 잘 보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오셔서 다 검증하시고 다 하고 행사 당일 아침이 돼서 시스템을 켜 올리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도 잘 됐고 오기 전까지도 수십 번 계속 다 검증해봤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날 당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팡팡 터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기자단들이 다 들이닥칠 것이고 기자단들이 들이닥치면서 임원분들이 다 같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공간들에 가득 차게 될 텐데 갑자기 얘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살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겪어봤을 때 그런 상황 많았어요. CS 같은 경우에 저희가 CS를 뭐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행사 당일이 되면 갑자기 수만 대의 컴퓨터가 거기서 켜집니다. 그 수만 대의 모바일 폰이 그 공간 안으로 다 들어오죠. 무선 대역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전화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의 무선 대역폭을 보면 정말 전파가 너무 지저분하게, 우리가 통제했다고 해도 옆부스에 있는 데서 막 여러 가지 라우터나 이런 것들을 켜올리게 되고, 저희가 무선으로 제어하려고 했던 무언가의 상황이 다 엉망진창으로 붙질 않고요. 뭐 블루투스 제어를 하기로 했다. 블루투스 못 찾습니다. 블루투스가 수백 개씩 떠요. 붙었다가도 떨어지면 다시 안 붙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또 한 가지 거기에 수많은 장치들과 조명과 이런 것들이 켜지면서 전압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잘 돌던 PC가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블루 스크린을 쏟아낸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마치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잘 됐던 것이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정확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마치 현장에서 약간 초자연적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얘가 되다가 안 되다. 보통 디지털로 되는 장치들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고장 난 거고 뭐 이런 식이 일반적인데 얘가 되다가 또 좀 이따 또 안 되다가 또 되다가 또 툭 치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마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게 불안정성을 만들게 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로봇을 하시건 어떤 그 인터랙티브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드실 때에도 예를 들어 모터를 써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로 했어. 그렇게 됐는데 원래 그러면 스펙에 나온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그 스펙에 기반을 해서 이 정도의 힘을 가했으면 이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어 라고 인지를 했는데 모터마다도 또 조금씩 제작한 모터마다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래 그 스펙대로 내주면야 해피한데 그 중에 아닌 애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닌 애들이 한 두 개 정도 섞여 있으면 이게
아리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저 모터가 문제인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범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한 시간 안에 이제 해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인사이트들이 생기는 거죠. 아,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많이 쌓여야 좀 경험치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있어서의 그 상황들, 실제적으로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항상 존재해온 그런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로봇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수많은 변수들을 변수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어서의 얘기는 이따가 저희가 해온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도 그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도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 도메인 간의 이제 융합에 대한 시도.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후발주자에게 피팅되는 시장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유기적인 융합을 시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괴를 같이 하는데요. 이제 동시대에 같이 지금 쭉 있고, 지금 제가 로봇과 뭐 미디어 컨텐츠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보틱스와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와 또 그 의료, 뭐 예를 들어서 각자의 도메인 간에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도메인들 간에는, 특히나 거리가 먼 도메인들 사이에는 중간에 걸쳐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희미하거나 아예 없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쪽은 약간 무주공산인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개념을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그쪽에 새로운 도메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 도메인 간의 간극 사이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각각의 도메인들은 굉장히 이미 고도의 발달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도메인들은 이미 뎁스가 뭐 다 석박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그 안에 있어서의 뎁스는 거의 쭉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 석박사까지 진행하시는 단계에서는 거의 끌로 파서 제일 끝에 바늘을 만드시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계실 텐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미 뎁스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무한히 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각자의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은 정말 잘 몰라요. 본인의 해오신 부분은 지역적으로 엄청난 깊이를 갖고 계시는 경향들이 계시지만, 약간만 눈 돌려서 다른 쪽 영역에 오셔서 그 상황들을 보셨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뭔 얘기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각자 영역당 각각 다 병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를 처음 창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광고회사 그런 데 그때 많았었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저기에서 시장을 다 잡고 있는 회사들하고 무슨 수로 경쟁을 하지? 그래서 뭐 한두 명이서 맨 처음에 창업해서 시작하는 회사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무슨 뾰족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틀을 부숴버리든지 회피를 하든지 다양한 새로운 방안들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중간 도메인을 만든다는 부분들은 사실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들은 굉장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퍼스트 무버들은 보통 망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회사들이 보통 잘 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뭔가 바꿔놔야겠다 이런 성향이 강한 이제 보통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좀 더 테이킹하기 좋아하는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장님들은 굉장히 딱, 나 이 부품 만드는 거, 요거 내가 잘하니까 이걸로 파고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해서 뎁스로 쭉 파고 내려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어느 사장님들은 새로운 영역을 본인의 생각과 고집으로 쭉 파고 내려가시면서 새로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퍼스트 무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리스크 무서워서 못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아, 그냥 갑니다. 그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있어서 이렇게 막 겪었던 동그라미들이 정말 하나하나 눈물 없이 못 들을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도메인들 간의 융합을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해왔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례들로 이제 로보틱스와 전시, 그리고 로보틱스와 테마파크를 연계해보고, 로보틱스를 엔터테인먼트에도 써보고, 로보틱스를 식음료 산업, F&B 산업에도 같이 융합해보고, 로봇을 또 광고업에도 갖고 와보고, 로봇하고 방송도 해보고, 로보틱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트라이 해보고, 사실 정말 닥치는 대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저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CTO라는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작 자체가 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거의 엔지니어에 가까운 쪽에 가 있긴 하는데 제가 뭐 정식적으로 엔지니어링을 배우거나 그랬다기보다 서당계를 한 20년 하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례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저희 올해 CES입니다. 올해 CES에 저희가 SK텔레콤관을 진행을 했었어요. 팀파크의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고, 요 가운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거기 스피어라고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겼죠. 시어터가 생겼는데, 이 컨셉은 그런 스피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앞에 갖다 놓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로봇으로 실제 차와 같은 사이즈의 로봇이 로봇 차량을 잡아들고 저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진행했었네요. 사실 종합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는 특수 미디어였죠. 구체형의 미디어, 로보틱스와 융합된 미디어. 저희가 또 현대모터 컴퍼니 쪽도 담당을 했었고요. 이러한 전시들, 피지컬한 전시들이죠. 이러한 물리적인 물성을 가지는 것들. 올해는 GD가 와서 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달 체험 장치입니다. 라이딩 시스템. 벌써 만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 리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네,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그 아이디어 어워드, 실버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됐었고요. 사실 여기에서 쭉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또 백단으로 들어가면 정말 눈물 없이 듣기 힘든 그러한 힘겨운 상황들이 이제 다 도사리고 있고 정말 많은 지성이 모여야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로봇 나왔죠. 컨텐츠 나왔고 특수미디어 폼팩터 나왔고 그 미디어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단의 개발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 누군가의 노력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빨 하나 빠짐없이 다 돼야 이런 결과로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8년 가까이, 8, 9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2016년도니까 8년 전이네요. 저희가 이걸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었는데요. 트럭을 멋있게 런칭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고객분들께서 이제 현대차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집체화하는 로봇들,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로봇들이 있는데, 저 로봇으로 이제, 저 거대한 트럭들을 언베일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 이제 모터쇼에서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챌린지가 강력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서 로봇이 만들어졌던 이유와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이 사실 너무 상이한데요. 사실 로봇은 저희 이제 산업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된 것들이 통상적이다 보니까 목적이 굉장히 좀 선명하죠. 생산성이라던가 내구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들 수 있는 무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티스틱하게 쓰기에는 아주 정말 고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약하게. 엔지니어 분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이분 분들을 다루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고향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UX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 로봇들을 저희는 막 이렇게 이런 요청들도 막 많이 받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사뿐사뿐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뿐사뿐이라는 게 뭘까요? 사뿐사뿐은 엔지니어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머리 쥐가 나는 워딩이고요. 도대체 사뿐사뿐이라는 기준은 없죠.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지금 사뿐사뿐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마케터나 이런 걸 기획한 사람들, 한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로봇이 이렇게 마치 지휘자의 지휘봉처럼 미려한 움직임을 가지게 하고 싶겠죠. 자, 근데 엔지니어 단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보통 엔지니어 단에는 상황을 정리해서 정량적 값으로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때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아, 디자이너들한테 붓을 만들어 줘야겠다. 근데 로봇 붓을 만들어 줘야겠다가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자이너들은 저도 디자이너의 출신의 입장에서 맨날 모니터 보고 앉아 있는 게 사실 신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밤새 가면서 컴퓨터 안에서 CG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든 모든 창작물이 결국 스크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딱 16대 9 이런 포맷에 갇혀 있는 컨텐츠가 사실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요. 그래서 로봇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도 굉장히 큰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스크린 안에서 사실 가상의 세상이고 그 안에 사각 안의 세상이지만 그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연계성을 강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저것들에 대해서 움직임 동적 특성을 같이 물리적 특성으로 부여를 해주되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누구한테 이 칼을 쥐어주느냐 아니면 이 붓을 쥐어주느냐가 정말 다른 사용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을 엔지니어 분들한테 쥐어드리고 어떻게든 하여튼 사뿐사뿐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만들기는 만드십니다. 근데 막 함수로 막 짜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텐션 줘가지고 막 이렇게 팅팅 하는 것처럼 가게 만들겠죠. 투덜투덜 대면서 하시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고 디자이너한테 이런 거를 하면 자 이제 네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봐. 이렇게 가능성을 드리면 좀 이상한 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걸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붓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까지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특히나 거기 안에 있어서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보고 뭐 지금부터 무슨 프로그램 로직 배웠고 이 로봇 랭귀지 배워서 제어해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일부는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럼 배우고 나서 2, 3년 후에 시작한다면 너무 먼 미래 얘기죠.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항상 쓰시던 툴, 뭐 CG 툴이나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로봇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봇 자체에 대한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CG 기반으로 다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휘자봉처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지휘자봉처럼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로봇이 보통은 되게 포인트 투 포인트 무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베지어 그래프 같은 되게 부들부들한 선에 그리고 아주 미려한 가감속을 가지는 뭐 이러한 식의 움직임들을 이제 많이들 쓰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붓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했었고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CES 때 2019년도였네요. 밑에 자율주행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베이스가 그렇게 돼 있고 뒤에 LED 월이랑 다 연동돼서 보는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좋은데 지금 이거는 좀 동영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요. 아, 사용성에 있어서 로봇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폼팩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 암이 됐건 여기에 자율주행형 AGV를 넣어놓던 기본적으로 작동을 어떻게 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거를 하나의 인사이트로 좀 깰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CES 때도 굉장히 큰 반응들을 끌어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제 되게 큰 국방 전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무인기가 막 날아다니는 걸 퍼포먼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밑에 로봇들이 하나씩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늘을 나는 애들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털처럼 사뿐사뿐 이렇게 움직이게 했었죠. 요거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MWC 때 이제 했던 로봇 라이드 체험인데요. 이제 굉장히 줄을 길게 섰습니다. 아마 최고의 인기 아이템 MWC에 있어서의 됐었을 텐데요. 뭐냐면 이제 로봇을 탑승해서 VR 라이드, 그러니까 HMD를 쓰고 VR로 라이드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탑승하게 되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극도로 증폭시켜 버릴 수가 있죠.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VR로 컨텐츠를 투사하면서 일종의 전정기관을 치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를 로봇 암으로 저희가 부여를 해줬습니다. 쏠림이라던가 뭐 가속도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트릭적으로 느끼게 해서 마치 되게 넓은 공간에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훨씬 배가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여러 테마파크나 이런 데도 설치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딩 시스템들을 만들었었고요. 사실 이거 하나 만들려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극도로 높아져요. 사람이 타고 목숨이 달린 일이 됩니다. 그러면 쟤는 절대 오작동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쟤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VR관의 정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여러분 아마 옛날에 경험해 보셨을 텐데 멀미가 바로 납니다. 멀미는 워낙 강력한 체험이어서 다른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 안에서 얼마나 재밌는 걸 했든지 간에 나올 때 토솔리면 절대 다시 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최소로 저감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제 로봇과 이제 뭐 로봇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뭐 AR 형태로 이제 만들었던 사례들도 있었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로봇이 카메라를 달고 증강현실을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는 증강현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증강현실 하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는 HMD를 쓰고 시스루 해서 세상을 보고 뎁스 판단해서 거기서 앞뒤 판단해서 막 뭘 집어들고 뭐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너무 개인화된 체험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게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되게 현장에서 보면 기괴합니다.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민망하기 좋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나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가 있고 미니어처 위에 증강현실을 투사해서 합쳐져 있는 증강현실을 만들게 이렇게 했던 케이스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저희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로 저희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진행을 해요. 이건 뉴욕에서 했었고 주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이나
영국 같은데 그리고 북미 쪽 이런 데에서 많은 이런 것 행사들이나 런칭들이 열리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건 삼성 매장에 있는 거예요. 영국에 저희가 아카데미 서커스 쪽에다 설치했었는데 체험에 있어서 매장에도 로봇 체험을 가지고 들어와 보자 해서 실제적으로 매장에다가 설치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춤형 폰을 오더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폰을 현장에서 조립해주는 그런 것들을 피지컬하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포트레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막 하는 것들, 이것도 줄을 쭉 설 정도로 굉장히 좀 반응들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모바일 폰 글로벌 런칭하고 같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로보틱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전광판인데 사인이 있죠. 사인이 수십 개의 조각으로 분해됐다가 몇몇 조각이 따로 들러붙어서 다른 형태의 폼팩터를 만들었다가 또 분해돼서 또 다시 모여서 계속 이 폼팩터가 모이고 분해되고 하면서 이 폼팩터를 다양하게 만들어냈는데요. 여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틀어져야 될 컨텐츠에 대한 공급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이 있다 치더라도 또 외부에서 공급받는 컨텐츠는 보통 표준 포맷, 뭐 16대 뭐 이런 것들을 따를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틀어줄 땐 다른 데 영역들이 깔끔하게 사라져주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걸 했던 때가. 아직도 잘 설치돼서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차를 집어들 수 있는 뭐 저런 로봇들로 실제 차를 잡아들면서 배터리 플랫폼을 저희가 런칭시킨 사례였네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eGMP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현대차 런칭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런 것도 만들었었어요. 체험 장치인데요. 그런 것들인데 웃기는 장치와 완성되는 영상도 영상이나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매칭에서 상화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게 A부터 Z까지 한 집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 설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부터 처음부터 냈고요. 자,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려면 이런 식의 움직임 동적 특성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온 분들께서 가지고 갈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체험을 주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와우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한 5% 정도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약간 뛰어넘는, 너무 많이 뛰어넘으면 갑자기 기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언저리 정도 이제 수용 가능한 선에서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선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내부에서 회의 소집을 싹 하게 되는데 엔지니어 오고요. 프로그래머 오고 디자이너 오고 기획자 오고 다 같이 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나 여기서 이런 체험을 하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풀고 컨텐츠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기로 하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자. 보통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 턴이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끝납니다. 아까 이런 거 만든 거 다 3개월, 3, 4개월 안에 다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을 물론 따로따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계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3, 4개월 정도 안에 한 턴들이 쭉쭉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통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과제 하나를 3년씩 붙잡고 합니다만 저희는 필드에 있다 보니까 절대 누구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아마 이미 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생각나는 즉시 구현을 들어가 보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게 되죠. 그래서 안에 사실 저희는 회사 자체가 좀 특이한 게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기획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 있으면서 사실 각자는 또 각자 일 하세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제 엮어서 하나로 꿰는 즉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들을 또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로봇 형태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을 여기 테마파크로 가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콘텐츠가 있었고 로봇이 있었는데 로봇 합쳐서 테마파크 쪽으로 가본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에 저희가 실제 설치 운영들을 했었고요. 에버랜드가 정말 가혹한 상황입니다.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야외예요. 로봇이 정말 로봇한테 있어서 정말 최악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안전하게 운영돼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게 사실 결코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들도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다른 도메인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망하게 할 뻔했던 이런 이제 저희가 카카오와 함께도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라이언 아시죠? 라이언 캐릭터 IP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산 타워 아시죠? 남산 타워에다가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독자적인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오픈하고 2달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무 사람도 없이 정말 진금 같은 시간을 맞이하면서 엄청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아주 거하게 이제 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거의 큰일 날 뻔한 위기까지 가게 했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후부터는 적당히 몸살이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되게 됐고요. 그때 이렇게 저 IP를 통해서 저희는 딱 IP만 가지고 저 안에 3D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컨텐츠 다 직접 다 만들었어요. 내부 안에서. 우린 내부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좀 오만이 좀 있었고요. 외부 투자도 심지어 안 받았습니다. 저희 돈 가지고 했어요. 그랬다가 정말 심각한 타격들을 입었었고요.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는 뭐 저희가 막 이거는 아마 BTS가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데 BTS 떠나기 직전에 부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하이브 쪽 일들도 조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주셔가지고 공연이 2주 남았는데 뭔가 퍼포먼스 좀 나라에 뭐가 있는 거를 좀 해달라라는 거가 위쪽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BTS 부산 공연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밑이에요. 위에서는 이제 멤버들 있고 그 밑에서 저희가 숨어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다가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공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힙합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예요. 이런 걸 하는 집은 거의 없긴 합니다. 뭐 거의 저희가 거의 국내에서는 이런 거 대응하는 유일한 집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로보틱스랑 또 뭐랑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도 상설 공연으로 경주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홀로그램 공연입니다. 앞에 샤막이 있고 잘 보시면 로봇이 한 대가 사람을 하는 실제 사람을 들고 로보담과 난타 공연했던 초철기 감독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 막 보는 것 같은 트릭을
그냥 보시는 눈앞에서 구현해내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뇌를 살짝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 해야 되고요. 왜냐면 공연에서 로봇을 쓴다는 게 저 공연 끝나고 바로 또 로봇을 빼줘야 되거든요. 딴 공연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정기 공연이라 안 쓸 때는 뒤로 빼놨다가 뭐 이렇게 하면 로봇 하시는 분들 정말 질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거기 짱짱하게 잘 설치돼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 뺐다가 이거 설치 5분 만에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을 또 공연 쪽에서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를 조율하면서. 이것도 F&B랑 또 결합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로봇 바리스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든 아주 하드코어하게 만든 카페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여 가지 넘는 커피 종류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윈은 실제 로봇과 가상의 로봇을 동기화시키고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를 실제 과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변종 변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서 카페를 해놨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거 역시도 이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저희한테 힘들었던 생각이 나게 하는 상황들. 이런 로보틱 시스템들로도 다른 도메인, 여기는 F&B 도메인인 거죠. F&B 도메인은 아까 미디어랑 또 다른 속성을 갖고 그래서 로보틱스와 또 여러 가지 붙여보는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군데 깔았습니다. 뭐 여기 기아 매장이라든가 현대카드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 지금 이제 KT 사옥 같은 데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외에도 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응용에 있어서는 저희 광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초기의 작품이에요. 예전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로봇으로 트라이하고 왜냐면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BTS 저희가 찍었었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유명했거든요. 저희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에 대한 뮤직비디오들이나 그런 것들을 찍었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프로모션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비디오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콘텐츠 생산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더 초기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TV 프로모션에 있어서 특수한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버릭이라는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나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어서 우리 이거 팔아봐야지 했다가 이것도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조그매요. 두세 대 팔면 우리나라가 꽉 차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의 시장 니즈가 크지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잘 파악을 안 하고 덤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노하우까지는 쌓고 쇼케이스들도 참 많이 선도적으로 만들었으나 사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상황들을 겪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 팀들은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지금 이 필드에서 제일 유명한 팀들입니다.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작품 아시는 분들이 이게 보시면 로보담이 있고 여러 가지 특수 촬영들이 있고 넥스트 뷰티 무신사 뷰티 그리고 잘생긴 동문분이 나오시네요. 구름을 입은 듯한 다른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비티에서 쓰인 기법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특별한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로봇으로 다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촬영들도 여전히 로봇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정말 위험하겠어요. 저희 카메라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방송도 했었는데요. 참 별걸 다 했죠. 2016년도 총선 방송을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MBC랑. 그래서 이때 정말 어려웠던 거는 생방송이었고요. 실시간이었고 모든 상황들이 리얼타임으로 바뀐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MBC 총선 방송하면서 6개월을 준비를 같이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안타깝게도 이게 보신 분들이 CG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다 리얼타임으로 다 돌고 있던 실제 로봇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춘천 시장의 대결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로보틱스를 리얼타임으로 컨트롤을 해야 됐고 큐가 계속 뒤집힙니다. 순서가. 왜냐면 광동, 을, 누구, 유력 그럼 갑자기 누구 쭉 올라와요. 그리고 누구 또 유력 이렇게 막 뒤집히는데 이런 라이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서 붙여드리는 상황을 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 일을 했어요. 저희 소프트웨어 만들었고 실제 가상과 실제 로봇이 붙어서 도는 거를 그리고 디자이너가 실제 그 상황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설치하러 들어가는 상황들입니다. 로봇들이 작지 않아요. 거의 2층 높이만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거는 디바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아까 이제 고민했었던 상황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실패해봤던 경험에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뭐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지 않았던 게 패착이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데 우리가 다짜고짜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필요가 발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된 거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특성상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모으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다 이제 실시간으로 찍히는 체계들인데 저희 콘텐츠를 쭉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 줄일 수 없을까? 그리고 맨날 만들 때 저희도 맨날 콘텐츠만 맨날 밤새고 근데 거기 스태프들 40명씩 50명씩 와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한 너댓 명 일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저희는 그 돈 다 그들한테 지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속이 쓰린 거죠. 이거 돈이 너무 줄줄 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이것들 콘텐츠를 만드는 근본적 방법에 있어서 왜 이건 도제식 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온 게 하나도 일도 바뀐 게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저희 뭐 많이 하는 감독님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봤을 때 안 돼. 그렇게 하는 그 자동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줬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100%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장 상황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촬영 상황을 정량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프리세트화시키고 재사용 가능하게 해보자.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좀 주요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셋업 인원, 오퍼레이팅 인원 40명에서 1명으로 다 줄여버려서 없애고 혼자서 다 컨트롤하고요. 왜냐하면 CG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원래 CG 안에서 혼자 붙이고 장구 치고 다 해왔거든요. 조명 치고 라이팅 잡고 카메라 웍 잡고 다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서 컨트롤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키핑을 해놨다가 재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정량화된 데이터를 향후에 AI에 사용될 수 있는 백데이터로 컬렉팅을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어떤 데이터도 현장에 대한 정량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디어를 바라보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제작비들 되게 싸지고 있거든요. 싸지고 있으면 옛날에 방송국 체계처럼 스태프들 우글우글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싸게 만들려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걷어낼 방법 없을까가 이제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저희가 고려해 갖고 이제 만들어 왔었고 이제 뭐 여러 군데 지금 이미 설치가 들어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는 S사에 지금 설치가 돼서 또 계속 그거 셋업하느라고 정신이 지금 좀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로봇이 간단해요. 맥도날드에서 요거 고르고 내가 찍을 컨텐츠에 대한 템플릿을 고르고 들어가서 피사체를 두든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서 연기를 하던 해서 짜여진 시퀀스대로 연기를 하고 나오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인스타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게 만들었죠.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맥도날드 키오스크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강제로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 그건 되게 폭력적인 거고 생각보다 따라오는 분들도 없어요. 어차피 선수들이야 먹고 살려고 배우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야 했었고요. 그래서 간단한 UX로 이게 지금 좌측이 실제 찍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촬영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특강의 거의 막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뭔 문제 있었냐? 아까 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과 이슈들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융합을 위한 열쇠가 뭘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 간에 저도 10몇 년간, 거의 20년여간 별의별 짓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둘을 들러붙이게 하려고. 그런데 결코 쉽진 않았어요. 정말 양쪽이 정반대인 사람들이었었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예술가나 소설가나 기획자 이런 창의적 활동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냥 막 상상하죠. 막 던져 오히려 거기 경계를 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막 이렇게 하겠죠. 실현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잘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비가 나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한다던가. 둔탁하지 않게 엣지 라인에 강약을 이렇게 텐션을 살짝 주시고 빼주 이런 얘기 하시게 되는데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 정리되지 않은 얘기 나한테 자꾸 하지 마시고 좀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엔지니어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요. 거부합니다.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밑에는 방법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피곤해질까에 대한 것들도 본인들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 안 돼.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든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안 되긴 해요. 그분들을 정말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게 싫은데 강제로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아웃사이더들한테 항상 집중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저부터도 그랬고 디자인 쪽을 했지만 엔지니어링에 은근히 관심 많았고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이지만 주말에 미술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쁜 거 만들고 플로리스트들도 계시고 막 심지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한 수용성이 강하더라고요. 다른 영역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양쪽에서 약간의 그런 다른 쪽에 대해서 그나마 관대한 분들을 셀렉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보통 그런 분들은 그쪽의 메인 트랙에서 약간 엣지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산업공학을 배우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고민하는 분들이라던가 컴공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사실 저거 했으면 난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의 과업을 던져줬을 때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붙으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는 높았고 덜 배타적이었다. 근데 그거마저 쉽지는 않았던 것이 저도 그렇게 그런 인원들을 예를 들어서 다 끌어당겨서 다른 쪽 영역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있는 데다 엔지니어를 풍덩 담가 놓기도 하고 디자이너를 엔지니어 사이에다가 낑가 넣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업계로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분들이 친구들은 저기 그뭐 삼성전자 무슨 라인 뭐 세팅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어디에서 무슨 반도체 쪽 가 있고 뭐 그런데 어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일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들의 생업의 리스크를 가지고 오면서도 이걸 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업계로 발을 들이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한 3명 정도, 3년 정도를 지지고 묶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들려붙더라고요. 근데 이 붙기 시작하면 난 누구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렇게 정체성을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들 많이 하고 다시 많은 분들이 원래 도메인으로 많이 돌아가시려는 경향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가서 너 뭐하니? 그럼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만든 거는 쟤네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소위 은따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처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바라본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것이 이런 게 있다는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발을 반보가 아니라 한 발짝 푹 담갔다가 빼고 다시 본연의 영역으로 돌아갔다 치더라도 이분은 이미 물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계셔도 들썩들썩해요. 왜냐면 난 예전에 BTS와 뭘 막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라인에 앉아가지고 로봇 세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재밌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드는 게 최근에 이런 학과들도 융합 관련된 학과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 저는 되게 자 위에 뭐 각자들의 선수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이분들 뭐 설계, 제어 뭐 하시는 분들 로봇 다 각자 선수들이 계실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얘를 중재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는 아키텍트가 필요합니다. 이 아키텍트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태생부터 그런 속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 왕성한 소위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쳐버리거든요. 워낙 인풋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아키텍트가 아까의 모든 엘러먼트들을 꿰야 되는데 꿰려면 최소한 말은 통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 쪽 하는 일만 생각해도 예술적으로 이 그림, 깔쌈한가요? 예쁜가요? 이렇게 했을 때 엔지니어 분들이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못 하시죠. 근데, 요거 약간, 소위 이런 말 해서 그래요. 짜치는데요. 뭐 여기서 조금 여기에 고급감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엣지에 라이팅 좀 세게 올렸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그분들이 한 얘기대로 하면 멋있어지고 예뻐져. 근데 이러한 분,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아까 그거를 막 생각이 났다고 치면 얘를 압축 풀듯이 확 다 풀어헤친 다음에 자, 너는 뭐 하고, 넌 뭐 하고, 넌 뭐 하고, 넌 뭐 하고 이걸 쫙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 조율자죠. 매니징하고 이거 하시고요, 이거 하시고요. 그 배타적인 각각의 섹션들을 다 조율해서 이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셔야 되냐면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쪽 섹션들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좀 알아야지 개발자들한테 뭐라고 시키죠. 왜냐면 회의 들어갔는데 멀뚱멀뚱 잘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프레임워크가 어떤데 여기에 무슨 뭐 써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되면 되지 않냐. 뭐 어떤 그런 정도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하드웨어 사이드라고 쳤을 때 하드웨어를 알아야 엔지니어랑 또 얘기하죠. 저게 중간에서 뭐 저 장치가 이렇게 되면은 커넥션이 끊어지면 이쪽으로 브릿지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기본적 회의가 다 가능해야 됩니다. 다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다 물리적으로 아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전공 뎁스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수준에 있어서 기본보다 중간 깊이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많이 보고 해보는 수밖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의 또 출발점들도 다 다르죠. 공대 기반에서 출발하신 분들, 뭐 아트나 아니면은 인문학에서 출발하신 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사도 틀리고 나오는 아웃풋도 다른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다 각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같이 다 갖고 있는 거 사실 불가능하고 다양한 걸 갖지만 그 중에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냥 게임에서 보면 이런 뭐 아이템들 있잖아요. 메인템 한두 개는 어디에 내놔도 속이 꿀리지 않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만들어 놓고 서브템 두세 개, 두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는 여기저기 나 바이오 관심 있어. 나 저것도 관심 있어 하면은 그냥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뎁스까지 이게 무슨 그런 데서 나오는 저널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가끔씩 보면서 뭐 유튜브도 일부러 찾아보면서 재밌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하게 바이오에 저런 일이 있는데 위쪽에는 이런 거 있는데 중간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딱딱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그 밸런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두께를 높여가면서 한두 개의 아이템은 그래도 경쟁력을 너무 애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좀 더 뎁스 있게 좀 파고 들어가는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시간 딱 맞췄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네 이렇게 예, 말씀을 이제 다 드린 것 같습니다.